제2부 가면을 쓴 책사들 31장 시간이 흘러 네 번째 타겟 일흥의 영웅 육손.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내가 강동에 잠입하여 주유의 야망을 엿보고 적벽에 불꽃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삼키는 것을 목격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다. 그동안 천하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격렬하게 요동쳤다. 나의 취재 수첩, 즉 축간의 양은 이제 조랑말 한 마리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있었다. 그 안에는 적벽대전 이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미주랑 주유에 대한 미완의 기록도 있었고 형주를 발판 삼아 마침내 서쪽의 익주까지 손에 넣으며 용의 비상을 시작한 유비에 대한 분석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북쪽에서 절치부심하며 와신상담 끝에 위왕의 자리에 오른 옛 상사, 조조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도 빼곡했다. 천하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삼국정립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풋내기 특파원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방랑과 잠입 취재는 나의 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고 나의 분석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이제 3명의 군주와 그들의 책사들이 벌이는 거대한 체스판의 다음 수를 그들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거대한 복수전이 펼쳐지는 현장, 일흥에 와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내가 겪었던 그 어떤 전장보다도 무겁고 뜨거웠다. 덥고 습한 여름 날씨는 사람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고 강줄기를 따라 수백 위에 걸쳐 끝없이 이어진 유비의 군령은 그 자체로 거대한 분노의 용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관우의 죽음의 이성을 잃고 장비의 허망한 죽음의 마지막 남은 끝마저 놓아버린 유비가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동호를 향해 진격해온 것이다. 나는 강 건너편의 작은 언덕 위에서 유비의 진영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며 혀를 찼다. 내가 아는 한 저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저것은 오직 한 사람의 복수심을 위해 끌려온 거대한 장례 행렬이었다. 숲속에 빽빽하게 아무런 방비도 없이 늘어선 목책과 군막들. 저것은 전략이 아니라 오직 분노의 과시일 뿐이었다. 불을 지르기 딱 좋은 날씨로군.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저 진영의 불화살 몇 개만 날아든다면 70만 대군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지옥 속에서 녹아내릴 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였다. 모두가 유비의 압도적인 군세와 복수심에 눌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동호에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이 거대한 재앙을 막을 총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름난 장군도 노련한 책사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책을 읽고 자신의 가문이 다스리는 영지를 관리하던 젊은 서생에 불과했다. 나의 네 번째 타겟, 그의 이름은 육손, 자는 백원이었다. 나는 동호의 진영이 있는 강 남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다시 한번 나의 신분을 세탁했다. 이제 북방상인이라는 신분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았다. 나는 전란을 피해 익주에서 온묵객으로 변신했다. 유비의 폭주에 환멸을 느끼고 차라리 강동의 질서 속에서 평안을 찾고 싶어 하는 지식인. 이 설정은 동호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에 아주 적합했다. 육손의 진영에 접근하는 것은 주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그는 주유처럼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모든 정보를 통제했다. 그의 진영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성미 급한 장수들은 매일같이 출전을 외쳤지만 그는 그저 때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수개월째 됐지만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방식에서 제갈량과는 다른 종류의 무서움을 느꼈다. 제갈량이 신이 계책으로 상대를 현혹시킨다면 육손은 강철 같은 인내심과 냉철한 데이터 분석으로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이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현대의 위기관리 전문가에 더 가까웠다. 나는 나의 프레스 패스를 이용해 동호의 몇몇 문관들과 교류하며 조심스럽게 육손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죽은 줄 알았던 곽가가 이곳에 와 있다. 그는 유비의 진영이 화공에 지극히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동호의 젊은 대도독이 과연 이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 나의 이 관전평은 내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육손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할 터였다.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외부의 시선, 특히 조조의 책사였던 나의 평가를 그는 무시할 수 없을 터였다. 또한 그는 궁금할 것이다. 유비의 진영에 대해 내가 과연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상대로 며칠 뒤 한 병사가 나를 찾아왔다. 대도독 육손 공께서 곽봉효 선생을 뵙고 싶어 하시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흥의 영웅, 역사는 그를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 영웅이 탄생하기 직전의 고뇌와 결단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32장, 인터뷰 4, 백성은 주인이요, 관리 대상이요. 육손의 막사는 주요의 그것처럼 화려하거나 의학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잘 정돈된 학자의 서재에 더 가까웠다. 사방에는 지리와 병법에 관한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거대한 지도 위에는 유비군의 배치 상황과 지형, 그리고 심지어는 바람의 방향까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이 싸움의 결말을 이미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육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평범해 보이는 사내였다. 그는 무장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편안한 선비의 옷차림으로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죽간을 읽고 있었다. 내가 막사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곽 선생. 저는 육손이라 합니다. 그의 태도는 겸손했고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깊은 연륜과 강철 같은 위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밤을 저 지도 앞에서 홀로 싸워왔을 터였다. 대도독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저 떠돌이 기록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잠시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나를 떠보거나 시험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본론으로 들어갔다. 선생께서 유비의 진영을 보고 화공에 취약하다고 하셨다 들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수들은 모두 출전을 주장하고 있고 주군께서도 저의 지연 작전의 위구심을 품고 계십니다.
선생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나는 조금 놀랐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나를 잠재적인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지적인 파트너로 대우하고 있었다. 나는 주유나 제갈량을 상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깨달았다. 도덕의 판단이 옳습니다. 지금 유비의 군대는 분노의 눈이 먼 거대한 짐승과 같습니다. 힘으로 맞서 싸우려 하면 오히려 그 기세에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짐승이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약한 곳을 불로 찢어야만 숨통을 끊을 수 있겠지요. 나의 대답에 육소는 만족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선생과 저의 생각이 같으니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진짜 질문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도독, 저는 이번 싸움을 보며 한 가지의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유비는 백성을 위한다는 기치 아래 평생을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복수심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이 사지로 끌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이 난세의 영웅들에게 과연 백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의 네 번째 인터뷰의 핵심 질문을 던졌다.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도독. 도독께서 생각하시는 백성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입니까? 내 질문은 지극히 철학적이고 어찌 보면 이 절체절명의 전장에서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이었다. 방통이었다면 나를 비웃었을 것이고 주유였다면 나의 의도를 의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육소는 달랐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군요, 선생.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저는 백성이 당연히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주인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선생, 주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집을 잘 돌보고 가산을 불리고 가족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진정한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논리는 명쾌했다. 만약 어떤 주인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집을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며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는 더 이상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유비가 바로 그런 꼴입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이성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 돼 그들은 종종 길을 잃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고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처럼 앞을 내다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고 그들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 앞에 섰다. 백성은 밭과 같습니다. 밭은 곡식을 내어주는 주인이지만 농부가 김을 메고 물을 대고 거름을 주며 관리해주지 않으면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현명한 관리야말로 주인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의 대답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대답보다도 냉철하고 현실적이며 동시에 무서운 대답이었다. 그의 논리 속에서 백성은 더 이상 감정을 가진 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데이터에 가까웠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이 난세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최초의 시스템 관리자였다. 나는 나의 주간에 네 번째 기록을 남겼다. 결론, 일응의 영웅, 육손. 그는 백성을 관리함으로써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려 하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시스템 관리자. 그의 세상에는 뜨거운 영웅 서사는 없지만 차가운 효율과 질서가 있다. 어쩌면 이 지친 난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물일지도 모른다. 평점, 별 5개. 인터뷰가 끝났을 때 나는 막사 밖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이제 곧 저 바람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죄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저 막사 안의 젊은이는 그 모든 것을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의 일부로 담담하게 기록할 터였다. 제2부, 가면을 쓴 책사들. 33장, 냉철한 엘리트의 완벽한 논리. 육손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그의 막사를 나섰을 때 나는 마치 잘 짜인 거대한 기계의 내부를 엿보고 나온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감정이라는 불순물이 완벽하게 제거된 냉철한 이성과 효율성으로만 이루어진 합금과 같았다. 내 머릿속에서 그의 논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었다. 백성은 밭과 같다. 밭은 주인이지만 농부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황무지가 된다. 현명한 관리야말로 주인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나는 언덕 위 나의 임시 거처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책사와도 육소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제갈량은 대의라는 숭고한 설계도를 그렸다. 방통은 혁명이라는 거친 망치를 휘둘렀다. 주유는 명예라는 뜨거운 불꽃을 좇았다. 그들 모두는 좋든 싫든 영웅서사라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배우들이었다. 그들의 세계에는 신념, 야망, 질투, 위리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하지만 육소는 달랐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배우가 아니라 무대 자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엔지니어였다. 그의 세계에서 백성은 더 이상 감동시켜야 할 관객이나 이끌어야 할 동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예측하고 통제해야 할 데이터였다. 그의 논리 속에서 인이나 대의 같은 추상적인 가치는 민심 안정도라는 수치로 변환되고 전쟁은 리스크 관리 위 한 형태로 다루어졌다. 그의 완벽한 논리 앞에서 나는 섬뜩함과 동시에 기묘한 경외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난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비의 뜨거운 눈물이나 조조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육손의 이 차가운 이성이 아닐까. 뜨거운 영웅들의 시대가 수십 년간의 피바다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차갑게 식히고 시스템을 재부팅할 관리자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은 아닐까. 나는 나의 주간에 그의 인물평을 마저 기록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이런 문장을 덧붙였다. 그는 아마도 이 난세를 끝내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최초의 관료일 것이다. 며칠 후 내가 예상했던 바로 그날이 왔다. 후텁지근한 동남풍이 밤새도록 불어오던 그날 밤. 나는 강 건너편 유비의 진영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70만 대군이 잠든 거대한 진영은 마치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불꽃이 피어올랐다. 하나의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번져나갔다. 불화살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유비의 진영으로 쏟아져 내렸다. 동남풍을 만난 불길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효하며 수백 위에 걸쳐 늘어선 목책과 군막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와! 강 건너편에서 땅을 뒤흔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수개월을 숨죽이고 있던 육손의 군대가 마침내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나는 망원경을 통해 불지옥 속에서 아비교환에 빠진 유비의 군대를 보았다. 병사들은 갑옷을 입은 채 불타 죽었고 서로를 짓밟으며 강물로 뛰어들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육손이라는 냉철한 엘리트가 시스템의 오류, 유비의 복수심을 제거하는 완벽한 관리위 과정일 뿐이었다. 그는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희생, 자신의 군대 기준에서 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의 완벽한 논리가 현실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불타는 강 건너편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잘 가시오, 유현덕. 당신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는군요. 나는 그날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그 거대한 불길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의 주간에 이릉대전의 참상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었다. 이것은 나의 네 번째 특종이자 영웅들의 시대가 저물고 관리자들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34장, 다섯 번째 타겟, 프로존버러, 사마에. 이릉의 불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유비는 백제성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고 총나라는 제갈량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다. 강동의 송권은 이릉의 승리로 한숨을 돌렸지만 더 이상 천하를 넘볼 동력을 잃어버렸다. 영웅들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북쪽에서 일어났다. 내가 퇴사했던 나의 옛 직장, 위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다. 난세의 간웅 조조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조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국을 통치하려 했다. 조조가 끊임없이 채찍을 휘두르는 폭군이었다면 조비는 당근과 채찍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냉철한 지배자였다. 나는 이제 새로운 타겟을 찾아야만 했다. 이릉대전 이후 나는 한동안 강동에 머물며 변해가는 천하의 정세를 관망했다. 육손과의 인터뷰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유비나 주요 같은 뜨거운 영웅들에게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시대는 가고 있었다. 나의 기자로서의 본능은 이제 이 새로운 시대, 관리자들의 시대를 이끌어갈 진짜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사마에, 자는 중달. 나는 조조의 마카에 있을 때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눈에 띄지 않았다. 조조가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일 때도 그는 언제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그가 주로 하던 일은 군량미를 계산하거나 행정 문서를 정리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굳은 일들이었다. 그는 마치 존재감이 없는 유령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기억하고 있었다. 언제나 아래를 향하고 있던 그의 눈이 아주 가끔 조조를 향해 번뜩이던 순간을. 그 눈빛에는 야망이나 질투 같은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눈빛에 담겨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의 인내심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관조였다. 그는 마치 지금 벌어지는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연극이라는 듯 아주 먼 미래의 어느 한 지점에서 현재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프로존버러, 프로페셔널 서바이버. 현대의 용어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렇다. 그는 이 난세 최고의 생존 전문가였다. 조조의 의심 많은 성격 아래서 살아남았고 이제는 새로운 황제 조비의 신임을 얻어 권력의 핵심부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처럼. 나는 결심했다. 나의 다섯 번째,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이 될 타겟은 바로 사마에다. 나는 이 난세를 끝낼 최후의 승자가 될 남자의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벗겨보고 싶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위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고 만약 나의 생존이 발각된다면 조비는 나를 살려두지 않을 터였다. 나는 나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 나는 수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했다. 강동에서 모은 돈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교역로를 따라 움직이는 상인 행렬에 섞여 북쪽으로 향했다. 여러 개의 관문을 통과하고 몇 번이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나는 마침내 위나라의 새로운 수도 낙양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낙양은 내가 기억하던 허도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다. 조비의 통치 아래 도시는 질서정연하고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와 통제가 숨막히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튀는 행동을 했다가는 그 즉시 발각될 것임을 직감했다. 나는 내가 가진 현대 지식 중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농업기술과 물류관리였다. 나는 전란으로 황폐해진 토지에서 수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농법과 군량미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것을 익명의 충신이 나라에 바치는 진원서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마에가 관장하는 부서에 슬쩍 흘려보냈다. 나의 미끼는 성공적이었다. 사마위는 나의 보고서에 담긴 놀라운 효율성과 통찰력에 주목했다. 그는 이 진원서를 쓴 미지의 인재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몇 번의 간접적인 접촉 끝에 마침내 농업 생산을 감독하는 말단 관리라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사마위의 업무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위장 신분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군량 창고에서 곡식의 수량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비단 옷을 입은 관리 한 무리가 창고를 시찰하러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서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꼼꼼하게 장부를 확인하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가 바로 위나라의 권력 서열 최상층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남자 사마이였다. 그는 수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눈에 띄지 않았고 여전히 성실했으며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깊은 인내심을 품고 있었다. 나는 다른 관리들처럼 고개를 숙인 채 나의 5번째 타겟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제2부 가면을 쓴 책사들 35장 곡식만 세는 자의 완벽한 위장술. 말단 관리로서의 나의 새로운 삶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단조롭고 고요했다. 나의 주된 업무는 낙양 근교의 거대한 군량 창고에서 매일같이 들어오고 나가는 곡식의 양을 장부에 기록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먼지 쌓인 창고 안에서 나와 마주하는 것은 말이 없는 병사들과 쥐,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들 뿐이었다. 과거 조조의 마카에서 천하의 운명을 논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다. 하지만 나는 이 단조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곳은 나의 완벽한 위장막이자 나의 마지막 취재 대상을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나의 직속상관은 아니었지만 이 창고의 모든 군수물자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는 바로 위나라의 중신 사마이였다.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이곳 창고를 직접 방문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다른 고관대작들과는 달리 언제나 간소하고 실용적인 관복 차림이었고 그를 따르는 수행원의 수도 최소한에 불과했다. 그가 창고에 나타나면 공기가 달라졌다. 소란스럽던 병사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관리들은 장부를 들고 그의 앞에 일렬로 늘어서서 그의 심사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결코 권위를 내세우거나 호통을 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그저 말없이 관리들이 내민 장부의 숫자 하나하나를 자신의 기록과 대조하고 창고 구석구석을 직접 돌아보며 곡식의 상태와 보관 방식을 꼼꼼히 점검할 뿐이었다. 그의 업무 방식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는 지난달에 들어온 밀의 수량과 오늘 나간 콩의 양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했다. 그는 썩은 냄새가 나는 살가마니를 정확히 찾아냈고 쥐구멍이 뚫린 벽의 위치까지 귀신처럼 알아맞혔다. 그의 앞에서는 그 어떤 작은 실수나 부정행위도 용납되지 않았다. 관리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다. 그는 잔소리 한마디 없이 오직 완벽한 실력만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관리들 틈에 섞여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책사와도 달랐다. 제갈량은 대의라는 숭고한 가면을 썼다. 방통은 혁명이라는 광기의 가면을 썼다. 주요는 명예라는 화려한 가면을 썼다. 육소는 효율이라는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야망을 그 가면 뒤에 숨겼다. 하지만 사마위는 달랐다. 그는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평범함과 모함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알아채기 힘든 투명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결코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황제 조비가 주최하는 연회나 토론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조씨 가문이 황족들이 벌이는 미묘한 권력 다툼에도 신진 세력과 구신들 사이의 파벌 싸움에도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자신의 눈앞에 놓인 실무뿐이었다. 군량미를 계산하고 둔전의 수확량을 늘리고 수로를 정비하여 보급로를 확보하는 일. 그것이 그의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그를 그렇게 평가했다. 사마위는 참으로 성실하고 유능한 행정가다. 하지만 그릇이 작아 큰 정치에는 뜻이 없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믿을 만하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은 사람. 이것이야말로 그의 완벽한 위장술이었다. 나는 그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난세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참고 있었다. 조조라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죽고 조비라는 젊고 야심만만한 호랑이가 그 자리를 차지한 지금 그는 스스로 발톱과 이빨을 모두 숨기고 순한 양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조비는 아버지 조조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위심이 많은 군주라는 것을. 조비는 자신의 권력의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사기일지라도 가차없이 잘라버릴 위인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사마위는 스스로를 위험인물 위 목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다. 그는 정치 무대의 화려한 조명을 피하고 무대 뒤편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국가의 기반을, 즉 경제와 행정이라는 시스템을 자신의 손아귀 위에 넣고 있었다. 모두가 칼과 창을 들고 눈앞에 적과 싸울 때 그는 혼자서 묵묵히 살과 보리를 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난세의 최종 승자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장군이나 가장 뛰어난 계책을 낸 책사가 아닐 것이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살가마니의 열쇠를 쥔 자가들 터였다. 사마위는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 그 자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의 주인이 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 거대하고 치밀한 위장술 앞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여느 때처럼 창고를 시찰하고 있었다. 나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나의 미끼를 들고 그의 앞으로 나아갔다. 사마대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무심하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그저 수많은 말단 관리 중 한 명으로 보일 뿐일 터였다. 무슨 일인가? 제가 장부를 검토하던 중 서쪽으로 가는 보급로의 운송 체계에 심각한 비효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경로를 조금만 수정하고 운송 단위를 재조정하면 지금보다 비용은 3하를 줄이고 시간은 5하를 단축시킬 수 있을 듯합니다.
나는 내가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 보고서 안에는 현대의 물류관리 기법이 교묘하게 녹아 있었다. 사마위는 아무 말 없이 나의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처음에 무심했던 표정이 점점 사라지고 그의 눈이 경악과 흥미로움으로 빛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가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나를 말단 관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쳐다보았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36장, 인터뷰 5, 충의인가, 숨참기인가. 사마위는 그날 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집무실은 그의 사람됨을 그대로 보여주듯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실용적인 서책과 지도, 그리고 산더미 같은 행정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내가 올린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참으로 놀라운 보고서였네.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자네는 단 며칠 만에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냈어. 자네 같은 인재가 어찌하여 여태껏 말단 관직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날카로운 신문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는 나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다. 평범한 말단 관리가 이런 비범한 식견을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최대한 순박하고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늘어놓았다. 저는 그저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와 산수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관직에 나아왔으나 세상 물정에 어두워 그저 맡은 바 임무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숫자와 경로뿐이라 장부를 보다 보니 우연히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용서하십시오. 내 대답에 사마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마치 나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차갑고 집요했다. 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자네의 재능은 이곳 창고에만 섞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내일부터 내 곁에서 나를 도와 함께 문서를 처리하도록 하게. 이것은 파격적인 승진 제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나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감시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나는 황송하다는 듯이 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머리를 조아렸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대인, 이 미천한 몸, 대인을 위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마위의 최측근이 되어 그의 모든 업무를 보좌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의 업무를 도왔다. 그의 신임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이제 나를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자신과 말이 통하는 유일한 지적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함께 야근을 하며 산더미 같은 문서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다른 관리들은 모두 퇴근하고 거대한 집무실에는 오직 나와 그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등불 아래에서 오직 부시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문서를 정리하며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그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인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인가? 아닙니다. 그저 대인의 그 인내심에 감복했을 뿐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책상 위에 쌓인 수많은 곡식 재고 목록과 둔전 관리 장부를 손으로 가리켰다. 다른 이들은 모두 화려한 공을 세우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가고 조정의 권력을 잡기 위해 암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께서는 이 어둡고 고요한 방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숫자들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치위 오차도 없이 나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직 우리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사마공, 참으로 꼼꼼하십니다. 곡식 한 톨까지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마치 아주 먼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처럼요. 그의 어깨가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나의 진짜 질문을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엄청난 인내심, 그것은 정말 황실과 이 나라를 위한 변치 않는 충애입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잡기 위해 잠시 숨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 질문이 끝나자 그가 들고 있던 붓이 탁 소리를 내며 책상 위로 떨어졌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처음 보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당황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들켜버린 자의 순수한 경악이었다. 그는 떨어진 붓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언제 경악했냐는 듯 다시 그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씁쓸하게 웃었다. 자네, 농담이 과하군. 주사. 그는 나의 관직명을 부르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나 또한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5번째 인터뷰는 그렇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섬뜩한 방식으로 끝이 났다.